여기 한국 기자는 정도를 모른다면서 그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화난다고 소리치는 영국 기자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자신이 겪은 그 수모가 떠오른다며 너무 소름 끼친다고 울부짖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끌려가다시피 가게 된 한국의 공원 한복판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고는 한국이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런던 본사에서 10년간 프로듀서로 일하다 지금은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엘라 윌슨입니다. 한때 저는 한국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며 그들은 야만인이라고 소리치기 바빴죠. 2012년 런던 올림픽 때의 그 사건 이후로 한국은 제게 불편한 기억으로 가득한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모든 건 3개월 전 서울의 어느 연구소에서 일어난 그 일 때문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BBC 동료들은 제가 한국에 매료됐다며 놀리곤 해요. 그 까칠한 엘라가 어쩌다 한국 찬양론자가 됐냐고. 하지만 전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한 번만 한국에 가보라고, 직접 보고 느껴보라고 말할 뿐이에요. 모든 건 그날 이후 달라졌으니까요.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것 같네요. 제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옥스포드에서 공부할 때부터 전 제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명문 사립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옥스포드 대학에서도 장학생으로 선발됐으니까요. 교수님들은 저를 영국 언론의 미래라고 불렀죠. 그게 제 자부심이자 오만함의 시작이었던 것 같네요. BBC에 입사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신입 프로듀서였죠. 첫 해부터 저는 남들과 달랐어요. 다른 신입들이 지역 뉴스를 맡을 때 저는 본사의 특집 다큐멘터리 팀에 발탁됐으니까요. 엘라, 당신은 특별해요. 선배들의 이런 말에 점점 도취되어 갔던 것 같아요. 2012년 제 인생 최고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런던 올림픽 주요 취재팀 프로듀서로 발탁된 거죠. 27살의 나이에 올림픽 주경기장 취재를 총괄하게 된 건 BBC 역사상 최연소 기록이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국장님이 저를 호출하셨어요. 그렇게 듣게 된 이야기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죠. 윌슨 양, 자네가 한국 방송사와의 협업을 맡아주면 좋겠어. 국장님의 말씀에 전 내심 불쾌했어요. 아시아 방송사와의 협업이라니? 제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수락했죠. 그렇게 첫 미팅에서 만난 한국팀의 박 PD는 처음부터 저를 불편하게 했어요. 공손하긴 했지만 마치 자기들 방식만이 최선인 것처럼 굴더군요. 게다가 회의 중에도 수시로 한국어로 속닥거리는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최악은 육상 결승전 날이었죠.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 있어서 박 PD를 찾아갔는데 그는 스태프들과 한국어로 뭔가를 격하게 논의하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중간중간 제 이름이 들렸어요.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무시당한다는 느낌. 그때의 모욕감은 지금도 생생해요. 결국 그날의 취재는 엉망이 됐죠. 한국팀은 자기들 방식대로만 하려 했고 저는 제 방식을 고수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의 촬영 분량이 더 좋았다더군요. BBC의 자존심이 몹시 상했죠. 그 후로 7년이 흘렀어요. 전 BBC의 스타 프로듀서가 됐고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불편한 감정은 오히려 더 커져갔어요. 런던 거리에서 한국 관광객들을 마주칠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으니까요. 2019년 여름, 런던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창밖에선 한국 관광객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셀카를 찍고 있었죠. 갑자기 국장님께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을 확인한 저는 머리가 지끈거려 이마를 짚을 수밖에 없었어요. 엘라, 새 프로젝트 하나 있어요. 한국의 성공 스토리에 관한 다큐멘터리예요. 3개월 정도 한국에 머물면서 취재해야 할 것 같은데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라니요. 그것도 3개월이나. 전 즉시 거절하려고 입을 열었죠. 하지만 그때 상사가 한 말이 제 발목을 잡았어요. 자네라면 색다른 시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솔직히 자네가 최적임자라고 생각해. 그 말에 걸려들었나 봐요. 결국 전 그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고생길이 훤했지만 할 수 없었죠. 엘라, 진심이에요? 당신이 한국을 가요? 그렇게 다음 날 런던 최고급 레스토랑 더 클로브 클럽에서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한국행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다들 놀란 눈치더군요. 특히 제임스는 와인잔을 들다 말고 저를 빤히 쳐다봤죠. 당신이? 그 엘라 윌슨이? 작년에 한국 관광객들 때문에 런던 시내가 시끄럽다고 기사까지 썼던 사람이? 맞아요. 제가 그랬죠. BBC 온라인에 런던의 관광객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 관광객들의 무질서한 관광 문화를 꽤 신랄하게 비판했었거든요. 그런 제가 지금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니 다들 믿기 힘들어하는 게 당연했죠. 프로젝트가 너무 좋아서요. 저도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이건 반쯤은 거짓말이었죠. 진짜 이유는 BBC가 아시아 특집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제 경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성공 스토리라 뭐가 있을까요? 삼성이랑 현대? 그냥 일본이나 미국 따라한 거 아닌가요? 제임스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런던 올림픽 때 그 불쾌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렇지만 제가 하자고 한 것이었기에 불평을 늘어놓을 수도 없었죠. 다음 날 프로젝트 기획회의가 있었어요. 회의실 벽에는 한국의 여러 통계 자료들이 붙어 있었죠. GDP 성장률, 기술 혁신 지수, 교육 수준. 숫자들은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죠. 이게 다 진짜일까? 자료들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상사인 마이클이 제 말을 들었나 봐요. 엘라,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알아요? 제가 다큐멘터리 연출을 잘해서요?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당신이 편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원하는 건 그저 한국을 칭찬하는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진실한 시선이 필요해요. 당신처럼 의심 많은 사람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 그게 진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의 말은 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마치 제가 편협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다니. 하지만 동시에 어쩐지 그의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죠.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리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옷장 깊숙이 있던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런던 올림픽 스티커가 눈에 띄더군요. 그때의 기억이 다시 한번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객관적으로 보자, 엘라. 이건 그저 취재야. 너의 경력을 위한. 스스로에게 계속 타이르면서도 가슴 한켠이 불편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한국에 대해 검색해보았죠. 화면에는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한국 젊은이들이 떴어요. 세련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 겉모습만 그럴싸한가 보네. 신경질적으로 노트북을 닫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그들의 당당한 눈빛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죠. 비행기 티켓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인천행, 3개월. 제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수락한 걸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마이클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진실한 시선.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바퀴를 돌아 한국으로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이상하리만치 깨끗한 공기였어요. 인천공항이라고 쓰인 안내판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제가 봐온 다른 아시아 공항들처럼 복잡하고 혼잡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Welcome to Korea, Miss Wilson. 공항 밖에서 저를 맞이한 현지 코디네이터 제인이 완벽한 영국식 발음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적어도 의사소통은 문제없겠구나 싶었죠. 차에 올라타면서 슬쩍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공항은 그럴듯하게 꾸며놨나 보네. 하지만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생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고속도로는 믿기 힘들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고 주변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죠. 전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서울 도심에 들어설 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남역 근처의 호텔로 가는 길이었는데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들이 빌딩을 장식하고 있었고 거리는 마치 누가 방금 청소라도 한 것처럼 깨끗했어요. 이쪽이 강남 지역인데요. 서울의 비즈니스. 잠깐만요. 갑자기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호텔로 가는 길이었는데 뭔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거든요.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 한 여고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핸드폰을 보며 홀로 걷고 있었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저 학생 혼자인 것 같은데 위험하지 않나요? 그때 제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였어요. 그 학생이 갑자기 자기 가방을 열어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짓는 게 보였어요.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았죠. 학생은 잠시 서서 고민하다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기, 제가 잠깐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같이 가볼까요? 아니요, 혼자 가보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기자의 본능이었을까요? 아니면 영국에서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무모한 호기심이었을까요? 학생의 뒤를 따라 걸었어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카페가 있었고 학생은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뒤따라 들어가 보니 카페 직원이 웃으며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지갑을 놓고 간 모양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학생을 보면서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시간에 혼자 다니는 어린 학생. 잃어버린 지갑을 찾으러 되돌아가는 여유, 그리고 그 지갑이 고스란히 제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걷다 보니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편의점에서 혼자 공부하는 여학생들, 늦은 시간 조깅하는 여성들, 골목길을 홀로 걷는 직장인들, 그리고 그 누구도 주위를 긴장해서 살피거나 서두르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들, 여전히 활기찬 거리의 모습, 그리고 그 속에서 안전하게 일상을 누리는 사람들. 노트북을 켜고 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마이클, 뭔가 이상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밤 한 여학생을 따라가 봤어요.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히려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저 멀리 한강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런던에서는 늘 조심하라고 배웠던 것들이 여기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안전할 리가 없어. 아직도 의심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증도 커져갔어요. 어떻게 이런 도시가 가능한 걸까? 그리고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죠. 제 편견을 뒤흔들 더 큰 충격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다음 일정인 장소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KIST의 AI 의료기술 연구소입니다. 그렇게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마치 NASA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전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했죠. 영국에도 훌륭한 연구소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제 말이 흐려졌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로봇 하나가 갑자기 제 앞에 멈춰선 거예요.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스트레스 수치도 평소보다 높아 보입니다.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게다가 그 부드러운 영어 발음은 또 어떻고요? 놀라지 마세요. 저희 케어봇은 열화상 카메라와 생체 신호 센서로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리니 30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연구원이 서 있었습니다. 김민지 박사입니다. 앞으로 3일간 저희 연구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그저 형식적인 투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김 박사의 다음 말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런던 올림픽 때 잠깐 뵌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때 그 한국 방송사 팀의 기술 자문이었다고 했죠.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때는 제가 박사 과정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의료 AI를 연구하고 있죠. 그렇게 김 박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을 이어갔어요. 연구실로 들어가는 내내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가 이렇게 불쑥 나타날 줄이야. 이건 저희가 개발 중인 뇌졸중 예측 AI입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복잡한 뇌 이미지들이 떠다니고 있었죠. 이 AI는 일반 의사보다 30분 빠르게 뇌졸중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시골 병원에서도 대형 병원 수준의 진단이 가능하죠. 시골 병원이요? 네.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시골에서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전문의가 있었다면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겠죠. 그래서 AI 의료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때 김 박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개발 중인 또 다른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녀가 작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시골 마을의 지도가 떴습니다. 이건 AI 원격 진료 시스템입니다. 의사가 없는 마을에서도 기본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설계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런 걸 개발하면 수익은 어떻게? 김 박사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게 돈은 아닙니다. 기술이 사람을 돕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순간 뭔가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올림픽 때의 오해도 제 편견도 모두 제가 너무 스스로에게만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모든 기술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 박사가 이어서 말했어요. 할머니의 죽음이 제게 가르쳐준 게 있다면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연구소 투어를 마치고 나올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다시 그 케어봇을 만났어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셨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번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필요했던 건 제 마음의 혈압을 낮추는 일이었나 봐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려는데 자꾸 김 박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모든 게 돈은 아닙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반짝이는 불빛 하나하나 뒤에도 오늘 본 것 같은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취재 노트에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혁신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에서 시작된 것이었죠. 김 박사의 이야기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술이 진정 의미 있으려면 그것은 반드시 인간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내일은 현대중공업을 가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으로 뭔가 기대가 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의심이 완전히 엘라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조금은 달라진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인지 조금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편안하게 잠에 들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언제 잠들었는지도 몰랐는데 어느새 아침이 되어 새들이 짹짹거리는 소리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그때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건 거대한 크레인들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선생님이 저를 맞이했어요. 하얀 안전모를 쓰고 노란 안전조끼를 입은 모습이었죠. 우리가 만드는 배 한 척이 축구장 3개를 이어놓은 것보다 큽니다. 처음엔 그저 과장된 홍보 문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선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현재 건조 중인 컨테이너선입니다. 길이가 400m가 넘죠. 입이 떡 벌어졌어요. 마치 누워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마치 개미처럼 보였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때였습니다. 한 노년의 작업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박성준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일한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박 선생님의 얼굴은 주름졌지만 눈빛만큼은 젊은이처럼 반짝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배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어요. 제가 20살 때였죠.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60년대 울산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다였습니다. 맨 땅에 흙바닥, 그리고 나무 망치 하나. 나무 망치요? 네. 처음에는 금속을 다룰 제대로 된 도구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의지가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외국 기술자들이 와서 한국은 절대 배를 못 만든다고 했죠. 너무 가난하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다고.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하루 14시간, 때론 16시간씩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우고 또 배웠죠. 우리는 조선소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곳곳에서 용접 불꽃이 튀고 철판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배들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갖추고 있어요. AI가 폭풍을 예측하고 연료 효율을 최적화하죠. 심지어 바닷물도 정화합니다. 문득 KIST에서 만난 김 박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 우리 배가 전 세계를 다닙니다. 박 선생님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만든 배가 세계의 물류를 움직이고 에너지를 나르고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세요? 저는 뭔가 목이 메는 듯 했습니다. 런던에서 보던 뉴스들이 떠올랐어요. 한국, 일본의 기술을 모방. 같은 헤드라인들, 영국은 기술을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한국의 기술보다 한참 뒤떨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오만하게 한국이 타국의 기술을 모방한다는 등 여러 기사들을 내보내기도 했죠. 때로는 제 손으로 말이에요. 저는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질 무렵 조선소를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석양에 물든 거대한 선박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여전히 불꽃을 피우고 있는 작업자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떤 말로 이 감동을 전해야 할지. 결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조선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만든 기적이었다. 나무 망치 하나로 시작해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꿈의 이야기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울산의 불빛들이 유난히 빛나 보였습니다. 마치 40년 전 이곳에서 꿈을 꾸었던 젊은이들의 열정처럼. 일요일 아침, 저는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한강공원을 취재하러 가는 길에 실수로 지하철을 잘못 탔어요. 당황한 저는 영무원을 찾아 나섰죠. I'm sorry, I took the wrong.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영무원은 제 말을 알아듣고는 친절하게 영어로 길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놀라웠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혹시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하시진 않은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무원의 말에 카드를 확인해 보니 정말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더군요. 작은 배려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마침내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라 한산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다 사람들이었나요? 제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주말이면 항상 이래요. 한강은 서울 시민들의 놀이터니까요. 형형색색의 돗자리가 잔디밭 위에 펼쳐져 있었고 가족들이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연을 날리고 젊은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저기 보세요. 제 시선이 닿은 곳에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놀라운 건 그분이 혼자서 조깅을 하고 계시다는 거였습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제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그때였습니다. 조깅하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발을 헛디뎌 비틀거리셨어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할머니를 향해 달려갔어요. 누군가는 부축을 하고 또 누군가는 물병을 건네고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괜찮으세요? 어르신, 조심하셔야죠. 이제 그만 쉬세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우리 젊은이들 참 착하네. 그 광경을 보면서 문득 런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 아마 대부분 모른 척 지나쳤을 거예요. 점심때가 되자 공원은 더욱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끄럽지 않았어요. 마치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것처럼. 저기 보세요. 쓰레기통 앞에 줄을 서고 있어요. 사람들이 차례차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었죠. 아이들도, 노인들도, 외국인들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선 그래요. 우리 모두의 공간이니까요. 그렇게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한 작은 공연이 시작됐어요. 청소년들이 모여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건 그들 주변으로 모여든 관객들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은 박수를 치고 회사원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은 신나게 춤을 따라 췄어요. 세대와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가요? 제 물음에 제인이 되물었어요. 왜 안 되나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시는 단순히 건물들의 집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하나의 생명체 같은 거였죠. 그렇게 저는 노트북을 펼쳐 오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 한강은 강이 아니었다. 그곳은 도시의 심장이었다. 그리고 그 심장을 뛰게 하는 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시민들의 작은 몸짓들이었다. 이것이 진정한 도시의 의미가 아닐까. 잠들기 전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런 시민의식은 어디서 온 걸까? 영국이 한국보다는 선진국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훨씬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밤 늦게 다니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궁금증은 뒤로 하고 저는 다음날 일정을 위해 잠을 청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을 만나 자문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렇게 다음날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들어서자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에 꽃잎들이 하늘거리는 모습이 꽤나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곧 이 교수님을 만나실 텐데 제인이 말을 이어가려는 찰나 제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좀 봐주세요. 도서관 앞 벤치에서 한 학생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아직 새벽 6시 30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공부를? 아마도 밤을 새운 것 같네요. 시험 기간이거든요. 충격이었습니다. 런던의 대학생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경제학부 이성준 교수님의 연구실은 책으로 가득했어요. 책장에는 세계 각국의 경제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벽에는 여러 나라의 GDP 성장 그래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 취재하러 오셨다고요? 이 교수님이 차를 내어주시며 물으셨어요. 네,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그러자 교수님이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건 제 어머니의 초등학교 졸업사진입니다. 1950년대 말이었죠. 흑백 사진 속에는 맨발의 아이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교실이라기보다는 창고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연필 한 자루가 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공부만이 살 길이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런 어머니들이, 그런 아버지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한국이 있는 겁니다.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지지 않았나요? 이제 한국은 부자 나라가 됐잖아요. 이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교육이 가진 힘을 알아요. 가난을 이긴 것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것도 모두 교육 덕분이었으니까요. 그때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수업이 끝났는지 학생들이 캠퍼스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학생들 대부분이 보통 가정 출신입니다. 재벌 자제들의 전유물이었던 서울대가 이제는 실력 하나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됐죠. 정말 실력만으로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한국의 입시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시스템 중 하나예요. 돈이나 권력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러다 교수님이 문득 책상 위에 신문을 집어드셨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이런 교육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과열됐다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이 과할 순 있어도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캠퍼스를 걸어 나오는데 아까 그 도서관 앞 학생이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기, 실례합니다만 제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나요? 학생이 고개를 들어 웃으며 대답했어요. 꿈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온 것도 누군가의 꿈 덕분이었잖아요. 이제는 제가 그 꿈을 이어가고 싶어서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매일 밤 보던 그 불빛들이 오늘따라 달리 보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꿈을 이루는 방법이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느덧 내일은 영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 되었어요. 저는 중얼거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인정할 수밖에는 없다고요.
또 제가 얼마나 한국을 잘못 보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고요. 저는 아쉬운 마음으로 호텔방에 앉아 지난 3주간의 기록들을 정리하면서 문득 런던에서 가져온 제 예전 취재 노트가 눈에 띄었어요. 한국? 그냥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서구를 모방한 나라겠지. 제가 처음 이곳에 오기 전에 적어둔 메모였습니다. 그 글자들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창밖으로 눈을 돌리자 늦은 밤인데도 여전히 활기찬 서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로에는 자율주행 버스가 조용히 지나가고 거리에는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귀가하는 사람들이 보였죠. 제가 정말 오만했네요.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KIST에서 만난 김 박사, 현대중공업의 박 선생님, 서울대의 이 교수님, 그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노트북을 켜고 BBC 온라인에 제가 예전에 썼던 기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시끄러운 한국 관광객들, 모방만 아는 한국 기업들,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이게 과연 진실이었을까? 책상 위에는 취재 중 찍은 사진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의료 로봇을 개발하며 환자를 생각하는 연구원들, 세계 최고의 선박을 만들며 자부심에 빛나는 노동자들, 새벽부터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학생들.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이런 게 진짜 저널리즘일까? 옥스포드를 나왔다는 자부심, BBC 프로듀서라는 우월감. 그것들이 오히려 제 시야를 가렸던 거였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런던 올림픽 때 그 한국 방송팀 연락처가 아직 남아있을까 싶어서요. 놀랍게도 찾을 수 있었어요. 망설이다가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2년 런던 올림픽 때의 BBC 프로듀서입니다. 늦었지만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오해를 해 다른 나라 동료분과는 다르게 대했던 것 같아요. 10분쯤 지났을까 답장이 왔습니다. 아, 윌슨 씨. 그때 정말 좋은 협업이었죠.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서울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언제 한번 만나시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그들은 저를 동료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내일 당장 영국을 가야 했지만 언젠가 꼭 만나자며 정성스레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노트북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편견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색안경과 같아서 우리가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들죠. 저는 한국에 와서 그 안경을 벗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한국의 모습이. 창밖을 보니 이제 동이 트기 시작했더군요.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했어요. 이곳에서의 시간이 저를 이렇게나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고. 내일이면 마지막 인터뷰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다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저는 그날의 엘라 윌슨이 아니니까요. 런던으로 돌아온 첫날, 편집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3개월간 찍은 수백 시간의 영상이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엘라, 우리 원래 기획은 이런 게 아니야. 이건 한국을 찬양하는 영상 밖에는. 그때 마이클이 들어와서 말을 꺼내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한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안 될까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을 줄게요. 하지만 저는 3주를 썼습니다. 밤낮 없이 편집실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때로는 한 장면을 수십 번 되돌려 보기도 했죠. 이게 맞나? 수없이 되뇌었던 말입니다. KIST의 김 박사가 할머니 이야기를 하던 순간 현대중공업 박 선생님이 나무 망치를 보여주시던 장면, 서울대 도서관 앞 그 학생의 말. 어떤 순간들은 자꾸만 가슴을 울렸어요.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편집실에 들른 제인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 고백이에요. 제가 얼마나 잘못 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첫 장면은 런던 올림픽 때의 영상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오해했던 그 순간부터. 그리고 천천히 한국에서의 시간들을 풀어갔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김 박사의 말이 울려 퍼졌어요. 아무도 우리를 믿지 않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박 선생님의 눈빛이 빛났죠. 교육은 우리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말씀이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한강공원에 일몰 장면을 넣었어요. 시민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공간을 나누는 모습, 그리고 제 내레이션을 덧입혔습니다. 저는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성공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서로를 믿고 함께 꿈꾸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마이클이 시사회장에서 처음 이 영상을 봤을 때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거야. 그가 말했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잘 몰라서 섣부르게 판단했다며 미안하다고 저를 안아줬죠. 또 다큐멘터리는 BBC 저녁 황금 시간대에 방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배울 점이 많네요. 이게 진짜 저널리즘이죠.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건 제가 편견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이었다고 해요. 편집실을 나오던 날 마지막으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저널리즘이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잘못된 시선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그렇게 제 다큐멘터리는 끝났지만 사실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윌슨 씨, 서울국제미디어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을 부탁드립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6개월 후 이런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연설을?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영국 정부에서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을 배우겠다고 나섰고 의료 AI 분야에서는 KIST와의 협력이 시작됐어요. 꿈만 같게도 매일같이 이런 문의가 쏟아졌죠.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보석 같은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었냐면서 연락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했어요. 모든 건 한국이 보석 같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연설을 위해 한국으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다시 내렸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6개월 전과 같은 장소인데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엘라, 여기에요. 그때 김 박사가 활짝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런던 올림픽 때 그 PD도 서 있었어요. 우리 셋이서 저녁이나 먹죠. 식사 자리에서 우리는 웃으며 그때의 오해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소리를 지른 건 알아요. 이제는 다 알아요. 다음날 컨퍼런스장에 섰을 때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객석에는 세계 각국의 미디어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잘못 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잘못된 시선이 오히려 저를 진실로 이끌었습니다. 편견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로 가는 첫걸음일 수 있어요. 그렇게 연설이 끝나고 엄청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감동적인 건 그 후에 일어났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편견도 다뤄주시면 안 될까요? 전 세계의 기자들이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가 단순히 한국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걸. 그때 저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이 도시를 처음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기획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견을 넘어서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제목이에요. 이번에는 전 세계에 잘못 알려진 이야기들을 다뤄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BBC 국장님이었죠. 엘라, 자네가 한국에서 시작한 일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 이제 어떤 계획이 있나? 창밖에 서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인걸요.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진실들이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그 순간 해가 저물어가는 서울의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깨어져야 할 편견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을 깨뜨릴 용기만 있다면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걸까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걸. 그저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노을을 보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편견은 참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벽처럼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지만 정작 우리는 그 벽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 벽을 마주했고 그것을 하나둘 무너뜨리는 법을 배웠어요. KIST의 김 박사님에게서는 기술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최첨단 의료 AI도 결국은 할머니의 죽음이라는 개인적 경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진정한 혁신은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현대중공업의 박 선생님에게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을 보았습니다. 나무 망치 하나로 시작해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서울대의 이 교수님을 통해서는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었고 세대를 이어가는 희망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만난 시민들에게서는 진정한 도시의 의미를 배웠어요. 도시는 단순한 건물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시민들의 작은 마음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었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저널리즘은 단순히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라는 걸. 성공은 수치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깨어져야 할 편견이 있다는 것을.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이제 저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때로는 멀리 가야 가까운 것이 보인다고 하죠. 저는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오히려 진실이 무엇인지, 편견은 어떻게 깨어져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깨달음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된 이유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행복하세요. 여기 유능한 미국인 특파원인 여성은 한국이 자신의 부모님을 죽였다면서 언젠가 자신의 힘으로 복수할 것이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거의 끌려가다시피 한국으로 취재를 갔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들은 순간 주저앉아 엉엉 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콧대가 높기로 유명했던 이 여성은 그 사실 때문에 미국에 복귀하지도 못하고 코가 납작하게 눌려 몇 달 동안이나 한국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킴입니다. 뉴욕타임스의 특파원으로 전 세계의 분쟁 지역을 다니며 기사를 쓰고 있어요. 제 소개를 들으면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곤 해요. 주한미군 정보장교였던 아버지와 미군 병원 수석 간호사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이니까요. 그렇다고 한국을 좋아하냐고 물으면 전 단호하게 싫어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혐오하고 부정했던 사람이거든요. IMF 외환위기 당시 반미 감정에 휩싸인 한 사업가의 난동으로 어머니를 잃은 후 저는 그곳의 모든 것을 거부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알았을까요? 제가 25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아가게 될 줄을. 그것도 북한 군인들의 이야기를 쫓아서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말을 하면 다들 의아해하시죠. 이쯤 되면 제가 어떻게 증오를 넘어 화해에 이르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람들은 제가 완벽한 미국식 가정에서 자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좀 달랐어요. 저는 두 문화가 공존하는 특별한 환경에서 자랐죠.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용산 미군기지에서 시작됐어요. 아버지는 주한미군 정보장교였고 어머니는 기지 병원의 간호사였죠. 두 사람의 만남은 꽤 로맨틱했다고 해요. 응급실 당직이던 어머니가 훈련 중 다친 아버지를 치료해주면서 사랑이 시작됐다고 하네요. 그렇게 저는 1987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혜리라는 한국 이름도 지어주셨지만 결국 레이첼로 불리게 됐죠. 어머니는 미군 기지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셨어요. 주말이면 우리는 자주 이태원이나 남산, 덕수궁을 산책했죠. 어머니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무척 노력하셨고 한국 음식도 즐기셨어요. 특히 떡볶이를 좋아하셔서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자주 사드시기도 했습니다. 기지 안에서의 삶은 마치 작은 미국 같았어요. 미군 자녀들을 위한 학교에 다녔고 친구들도 대부분 저처럼 군인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조금 달랐어요. 아버지가 한국 계셨기 때문에 설날이나 추석에는 한국식 명절도 보냈거든요.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한복을 입고 세배도 했죠.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 완벽해 보였던 그 시절은 IMF 외환위기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1997년 12월이었어요. 10살이었던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함께 장식하기로 한 날이었죠. 아버지는 DMZ 근처에서 긴급 작전 회의 중이었고요.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해요. 병원 로비의 조용함을 깨고 갑자기 들이닥친 한 남자가 부모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때 그는 미국 놈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는 고함을 치면서 칼을 휘둘렀어요. 그러다 순간 비극이 펼쳐졌습니다. 어머니가 환자들을 보호하다가 순간 칼에 찔리셨거든요. 그 순간 하얀 간호복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어갔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어머니의 목소리는 레이첼, 사랑해 였습니다. 그때 마주했던 그 비극은 여전히 잊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저는 보스턴으로 떠났어요. 아버지는 펜타곤으로 발령받았고 저는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에 입학했죠. 한동안 저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했어요. 한국어도 잊으려 했고 한국 음식도 먹지 않았죠. 하버드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면서도 아시아 관련 수업은 철저히 피했습니다. 그런 제 행동은 뉴욕타임스의 특파원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중동, 유럽 특파원은 했어도 아시아는 거절했죠. 편집장님은 제가 한국계라 아시아 담당이 어울릴 거라고 했지만 저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를 자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뉴스룸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카메라맨 마크가 보여준 태블릿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떠 있었어요. 루한스크 근처에서 북한 장교 8명이 하루 만에 전사했다는 소식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장교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너무 젊었고 군인이라기엔 지나치게 말랐죠. 뭔가 이상했어요.
직감적으로 이건 단순한 전투 사망 사건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편집장님의 전화가 왔어요. 레이첼, 내가 이 사건을 파봐야겠어. 내 기사가 필요해.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죠. 죄송하지만 다른 기자에게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거절하자 편집장님은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레이첼, 내가 왜 그동안 아시아 관련 취재를 피했는지 잘 알아. 하지만 넌 우리 신문사의 최고 특파원이야. 이 사건, 뭔가 수상해. 단순한 전투 사망이 아닐 거야. 내가 필요해. 그때 답을 망설이고 있을 때 편집장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넌 두 개의 문화를 이해하는 특별한 시각을 가진 기자야. 그동안 그걸 너무 오래 무시해왔어.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알겠어요, 편집장님. 하지만 제가 중간에 그만두고 싶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셔야 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죠. 걱정 마.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그때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얀 간호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에요. 가슴 한켠이 아려왔죠. 엄마, 저 정말 이걸 해야 하는 걸까요? 결국 저는 방탄조끼를 입고 카메라와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자꾸 떨려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에요. 제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 될 테니까요. 그때 마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아? 다른 기자를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마크. 이제는 도망치지 말아야 할 것 같아. 그때 창밖에 겨울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왔어요. 손에 쥔 비행기 티켓이 바르샤바까지의 거리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행기를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구시가지의 좁은 골목을 걸으며 정보원이 보내준 주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초록색 차양이 있는 작은 카페, 문 위에 금색 종이 달려있는 곳. 시계를 봤더니 오후 2시 55분.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서둘렀겠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겁이 났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만나기로 했던 카페는 서점과 꽃가게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뿌연 유리창 너머로 손님이 몇 없어 보이는 게 다행이네요. 무거운 나무문을 열자 달칵하는 소리와 함께 종이 울렸습니다. 커피와 갓 구운 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순간 구석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예상과는 많이 달랐죠. 제가 상상한 탈북자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네이비색 코트에 연회색 캐시미어 스카프를 두른 그녀는 마치 파리의 어느 갤러리 큐레이터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본 사람들의 눈빛이었죠. 송씨신가요?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지만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죠. 그때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나라고 불러주세요, 김씨. 아니, 레이첼이라고 부를까요?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어요. 영국 억양이 살짝 묻어 있었죠. 그렇게 제가 자리에 앉자 해나는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제가 왜 당신을 만나자고 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제 손도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북한 장교들의 죽음에 대해 뭔가 아시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대한 전문가다운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제 목소리에서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그때 해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장교들이라. 그들은 진짜 장교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잠시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죠. 그들은 희생양이었어요. 죽으라고 보내진 젊은이들이었죠. 해나의 말에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제는 베테랑 기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연차였지만 취재 중에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되는 걸까?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어요. 그때 해나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평양 외무성 고위 간부의 딸이었어요.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었죠. 평양 외국어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영국 유학까지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완벽한 북한 엘리트였어요. 당의 지도 아래 있는 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진심으로 믿었죠. 순간 해나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하지만 유학 생활은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진실을 알게 되니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죠.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건 제가 평양외국어대학 다닐 때예요. 이 친구가 광우였어요. 그 사진 속 소녀는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해나의 어깨에 장난스럽게 팔을 두르고 있는 모습이 어찌나 순수해 보이던지 마치 이 세상의 아픔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요. 광우는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해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녀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가끔은 침묵도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렇게 해나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카페 안은 어둑해졌지만 누구도 일어설 생각은 없었죠. 밖에선 이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광호와 저는 평양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외국어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야 알게 됐죠. 그가 우리 아래층에 살았다는 걸요. 해나가 휴대폰에서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교복 차림의 두 사람이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정말 순수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잔인한 줄 몰랐죠.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광호라는 청년의 눈빛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걸까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평화로웠던 그 시절처럼 그의 눈빛에도 순수함이 가득했어요. 광호는 특별했어요. 해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다른 학생들이 당과 수령님 이야기를 할 때도 그는 늘 수학 공식과 교육 이야기를 했죠. 수학은 정치와 상관없다고 했어요. 2 더하기 2는 어디서나 사라고요. 그의 여동생 정화는 15살이었어요. 춤추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죠. 해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느 날 누군가가 그 아이를 신고했어요. BTS 노래에 맞춰 춤췄다고요. 자기 방에서 혼자서.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런 사소한 일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는 게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이야기를 듣자니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날 밤에 보이부가 들이닥쳤대요. 광호는 생활비 때문에 공장 야간 근무 중이었고 부모님과 정화는 그대로 수용소로 끌려갔어요. 해나가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겼어요. 다음 날 아침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문이 봉인되어 있었대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이건 그냥 취재가 아니었으니까요. 한 인간의 너무나도 아픈 이야기였죠. 선택권이 없었어요. 수용소에 따라 들어가든지 아니면. 해나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마침 군부에서 특별 모집이 있었거든요. 해외 파병 지원자를 뽑는다고. 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죠. 저는 목이 메어왔어요. 그래서 광호가 3일 만에 소위가 됐어요. 훈련도 경험도 없이 그냥 제복을 입히고 계급장을 달아줬을 뿐이에요. 해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렇게 광호는 파병을 가서 죽었어요. 그때 말을 잇지 못하는 해나를 보며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마치 바르샤바의 겨울처럼. 아세요? 광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해나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정화가 좋아하던 BTS 노래 제목이었대요. Life goes on. 인생은 계속된다고. 그때 창밖에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때로는 침묵이 모든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니까요.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추적하는 건 단순한 전쟁 피해자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관한,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저는 해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듣고 싶어서 그녀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해나의 아파트로 자리를 옮겼을 때는 이미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죠. 바르샤바 교회의 작은 아파트였는데 창밖으로 비스와 강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차 한 잔 더 하실래요? 해나가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은 평소보다 더 강한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해나의 작은 서재에는 노트북 모니터 여러 대가 켜져 있었어요. 벽에는 지도가 붙어 있고 그 위에 빨간 핀들이 꽂혀 있었죠. 루한스크, 도네츠크, 마리우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이 고스란히 그려져 있었어요. 이건 제가 추적해온 북한군의 이동 경로예요. 해나가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광호만이 아니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약 200명의 장교들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졌죠. 저는 숫자를 듣고 흠칫했어요. 200명이요? 그들도 모두. 네, 다들 비슷한 처지였어요. 해나가 컴퓨터 파일을 열었어요. 보위부의 감시 대상이 된 가족들, 한국 드라마를 봤다가 발각된 사람들, 중국 친척과 연락했다가 걸린 사람들,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의 머리 스타일을 따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끌려간 미용사의 아들도 있었죠. 그녀는 한 폴더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 모두 젊은 북한 남성들이었어요. 20살 안팎으로 보이는 그들의 눈빛이 어찌나 공허하던지. 이건 제가 찍은 장교 양성소 사진이에요. 해나가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3일 과정이에요. 첫째 날은 제복 착용법과 격리 방법, 둘째 날은 기본적인 총기 다루기, 마지막 날은 선전 사진 촬영. 그게 전부예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전투 훈련은요? 없어요. 해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전투를 위해 보내진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보내진 거죠. 창밖에서 들려오는 비스와 강의 물소리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해나는 계속해서 파일들을 보여줬어요. 북한 내부 문서, 비밀 지령, 그리고 사망 보고서들. 이걸 보세요. 해나가 한 문서를 가리켰어요. 이들의 배치는 늘 최전선이에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만 보내져요. 생존율이 10%도 안 되는 곳들이죠. 그럼 북한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순간 해나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영웅적 전사라고 선전하죠. 당과 조국을 위해 장렬히 사나했다고.
가족들은 작은 보상금을 받고 새로운 아파트도 받아요. 하지만 그건 모두 침묵을 사는 거예요. 저는 창가로 걸어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어린 시절 일은 어머니가 떠올랐죠. 적어도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젊은이들의 가족은? 그들은 평생 거짓된 위로를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건 전쟁 범죄예요.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맞아요. 해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다음 주에 새로운 그룹이 도착할 예정이거든요. 이번에는 40명이에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선택해야 할 때였죠. 단순히 기사를 쓸 것인가, 아니면 이 비극을 멈추기 위해 무언가를 할 것인가. 도와주세요, 레이첼. 해나가 간절히 말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래야 더 이상의 광호는 없을 테니까요. 밤은 깊어갔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죠.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거려. 어머니가 그러셨듯이 저도 이제 진실을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이 실상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곳은 한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인천공항은 충격적이었어요. 25년 전 제가 떠났던 김포공항의 기억은 좁고 복잡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유리 벽면과 첨단 시설들이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았죠. 비행기에서 내려 터미널로 향하는 길부터 달랐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무인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건물들이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거든요. 또 입국장에 들어서자 시선을 사로잡는 건 천장까지 뻗은 거대한 미디어월이었어요. 한국의 사계절이 디지털 아트로 구현되어 흐르고 있었죠. 그 옆으로는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춤추는 홀로그램이 떠 있었고요. 그렇게 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은 마치 미술관 같았어요. 유리 천장을 통해 쏟아지는 자연광 아래로 전통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단청 문양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곳곳에 있는 로봇들이었어요. 청소하는 로봇, 길 안내하는 로봇, 심지어 커피를 서브하는 로봇 바리스타까지. 입국 심사는 더 신기했어요. 생체 정보를 스캔하는 자동 심사대에서 몇 초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거든요. 25년 전 제가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수많은 서류를 확인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그저 서서 카메라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 오는 길에서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불과 43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25년 전 택시로 2시간 넘게 걸리던 길이라니. 더군다나 지하철은 마치 지하의 미래도시 같았어요. 몇 분 단위로 정확하게 도착하는 열차들,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되는 도착 정보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또 서울역에서 내려다본 도시 전경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삼성과 현대, 롯데 같은 기업들의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고 그 사이로 첨단 디자인의 오피스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마치 뉴욕이나 상하이를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어요. 특히 용산 일대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어요. 예전에 낡은 미군기지가 있던 자리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복합단지가 들어서고 있다니. 잠시 서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25년 전의 기억과 지금의 모습을 도저히 겹쳐볼 수가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해나였죠. 뉴스룸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어요. 다음 주 목요일 40명의 새로운 그룹이 도착해요. 알겠어요. 지금 자료들 확인 중이에요. 서둘러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해나가 보내준 연락처 목록을 확인했고 먼저 북한군 장교 출신인 남성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 남자를 이태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김 과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죠. 그는 북한군에서 장교였던 인물로 평생을 나라 지키는 일에 일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북한군으로 파병되었고 제대로 된 훈련 없이 우크라이나 전투에 나섰다가 죽었다고 울먹이면서 말했죠. 그 충격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말 싫어져 몇 달 전 탈북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이야기하시다가 제게 미국인이 어쩌다 이런 취재를 하게 되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한국인이 어머니를 죽인 사건부터 한국의 편견을 버리기 위해 이 취재를 하게 된 이야기까지 말하게 되었죠. 어머니 사건 이야기를 잠자코 듣던 김 과장은 제게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기자님의 어머니 사건? 그건 단순 폭행이 아니었어요. 순간 김 과장의 말에 저는 숨을 멈췄어요. 북한군 출신이 왜 25년 전 어머니의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요?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동안 카페의 공기마저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가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박성민이라고 중견 무역회사 사장이었어요. IMF 직전에 중국 측 투자자들과 큰 거래를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사기였어요.
진짜 미국 투자자인 줄 알았는데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잠깐만요. 그럼 제 아버지가. 네, 당신 아버지는 그 투자권의 자문역이었어요. 미군 정보장교의 신분으로요. 박성민 씨는 그걸 믿고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그날 밤 해나와 급하게 화상통화를 했어요. 찾았어요. 해나가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보여줬어요. 97년 12월 기사예요. 중국 지하 조직과 연계된 투자 사기단이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노렸다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미국인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업가도 또 다른 피해자였던 거죠. 이런 식이에요, 레이첼. 해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군가는 항상 더 큰 힘에 의해 희생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여기서도 결국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는 거죠.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된 진실은 제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너무 머리가 아파 카페 밖으로 나갔어요.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밤거리는 20년 전과 달리 더욱 화려해져 있었죠. 하지만 그 불빛 아래 가려진 어둠은 여전할 거예요. 마치 북한에서 온 그 젊은이들처럼, 마치 그날의 박성민 씨처럼. 어느 날 밤 해나가 긴급히 연락해왔어요. 첫 번째 투항자가 있어요. 22살 청년이에요. 이름이 박성민이래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성이 박성민이라고요? 네, 알아봤더니 97년 그 박성민 씨의 조카더군요. 아버지가 수용소에 끌려간 후 이번에 강제징용된 거예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보며 생각했죠.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고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요. 그동안 제가 품었던 한국에 대한 분노가 결국 또 다른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어졌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저는 또다시 해나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뭐라도 하고 싶어졌거든요. 우리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포로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최근 러시아군 투항자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통로를 만들었대요. 해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북한군들도 이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제가 우크라이나 정부와 접촉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나와 전화를 한 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기사가 뉴욕타임스에 실린 후 우크라이나 정보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도 전선에서 만난 북한군들의 특이한 행동을 눈치챘다고 했죠. 일반 군인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 불안정한 심리 상태. 그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일주일간의 협의 끝에 우리는 첫 화상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확보한 안전 경로입니다. 우크라이나 대령이 지도를 가리켰어요. 루한스크 전선에서 이 지점들을 통해 투항이 가능합니다. 대령이 빨간 점들을 가리켰어요. 우리 측 초소에는 한국어 통역관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암구어도 준비되어 있고요. 해나가 화면을 통해 질문했어요. 투항 후의 신변 보호는요? 폴란드 정부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바르샤바 외곽에 은신처를 마련했고 유엔 난민기구도 협조하기로 했어요. 저는 노트북에 기록하면서 물었어요. 러시아군이나 북한 측에서 의심할 만한 요소는 없나요? 정규 전투 중 실종된 것처럼 보이게 할 겁니다. 폭격이 심한 지역에서는 실종자가 심심찮게 발생하니까요. 그렇게 회의를 마치고 일주일 뒤에 박성민 군이 무사히 탈북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성민 군을 탈북시켰다는 회의가 끝나고 해나와 따로 통화를 했어요. 해나는 특파원일 뿐인 제게 정확한 정보들을 매번 넘겨주었고 박성민 군이 무사히 망명해 폴란드에서 정착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조사를 받느라 박성민 군과 연락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가 자유를 찾을 수 있는 데에 조금이라도 일조했다는 사실이 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탈북자 지원 단체를 찾았어요. 처음엔 작은 사무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현대적인 건물 안에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의료 지원실, 심리 상담실, 교육실,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인가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25년 전 제가 알던 한국은 IMF로 휘청이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탈북민들을 돕고 있다니. 그때 탈북자 지원 단체 대표인 최 선생님은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탈북민 정착 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가진 나라예요. 정부 차원의 지원은 물론이고 민간단체들의 협력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죠. 제 놀란 표정을 보시더니 덧붙이셨어요. 놀라우시죠? 하나원에서의 초기 적응 교육부터 정착 도우미 지원, 직업 교육까지 모든 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수많은 탈북민들의 새로운 삶을 도왔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해나가 박성민 군의 구출 작전을 위해 한국의 도움을 받고 싶어 했는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있었고 질이 다른 경험치가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래서 더 절실해요. 제가 말했어요. 이 젊은이들을 돕는 게 우리가 그들을 안전하게 데려오기만 하면 한국의 시스템이 그들의 새로운 삶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최 선생님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동안 한국 정부가 도운 탈북민들의 통계 자료였죠. 지금까지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정부는 이들 모두에게 기본적인 정착금과 주거 지원을 해줬고 국적 취득도 도왔죠. 화면을 넘기시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대학에 입학한 탈북 청년들, 창업에 성공한 사례들, 전문직으로 일하는 분들까지. 놀랍죠? 최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우리나라는 탈북민들을 같은 민족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난민이 아닌 동포로 받아들이는 거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시스템이에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봤는지 깨달았거든요. IMF 시기에 한순간만을 보고 모든 것을 부정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박성민 군의 경우도 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폴란드로 데려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돕겠지만 그 후의 삶은 한국에서 더 안정적일 거예요. 여기서는 법적 지위도 확실하고 교육과 취업 기회도 더 많으니까요. 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박성민 군을 단순히 구출하는 게 아니라 그의 새로운 삶을 함께 준비하는 거예요. 한국의 시스템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레이첼 씨, 최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건 우리도 한때 전쟁과 가난으로 힘들었던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잘 알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어쩌면 이게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상처를 딛고 일어나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거. 제가 미쳐보지 못했던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해나와 통화했어요. 해나와 대화하며 너무 고맙다는 말과 얻은 게 많아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해서 말했죠. 레이첼, 우리가 해냈어요. 아니요, 제가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수많은 광호가, 박성민이, 그리고 정화가 있잖아요. 그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저는 더 이상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23명의 청년들도 그들만의 진실을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니까요. 그렇게 박성민 씨로 시작된 구출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시작되었어요. 1년 즈음 지났을 때는 파병되었던 23명의 북한 군인들이 탈북해 안전하게 정착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정기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엄마를 잃어버려 울기 바빴던 제가 엄마처럼 한국을 위해 그리고 고통받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구원했고 저는 어느새 어머니를 잃은 슬픔보다 자랑스러운 감정이 더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큰 마음을 먹고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곳이었죠. 엄마, 25년 만에 방문이었어요. 아버지는 매년 오셨다고 하지만 저는 용기가 없었죠. 죄송해요. 이제야 왔네요. 묘비를 닦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이번에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도요. 그렇게 현충원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처럼 맑은 하늘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 안에 증오와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돌아가는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모두를 구할 순 없어요. 하지만 진실을 전하고 기록하고 잊히지 않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구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어 써내려갔어요. 자유를 얻는다는 건 새로운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다.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서도 한 걸음씩 전진해야 하는 긴 여정. 하지만 그들은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다. 비록 느리고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그것은 분명한 시작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다. 잊혀지지 않게, 사라지지 않게. 그리고 언젠가 이 기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저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5년 전 이곳은 제게 엄마를 앗아간 곳이었지만 이제는 엄마의 사랑을 가장 깊이 이해하게 해준 곳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일하시면서도 늘 한국어를 배우시던 엄마가 생각나요. 여기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싶어서라고 하셨죠.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IMF 시절 한국은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는 법을 배웠죠. 탈북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그들의 새로운 삶을 함께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힘은 상처를 딛고 일어나 다른 이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데서 온다는 걸요. 엄마는 이미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 나라가 가진 아픔과 그것을 이겨내는 힘을.
그리고 그 힘이 바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그래서 그토록 이 나라의 문화를 사랑하셨고 언어를 배우려 노력하셨던 거겠죠. 비행기 창밖으로 한국의 마지막 풍경이 멀어져 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진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의미를요. 그건 단순히 사실을 마주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해하려 노력하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였죠. 이제 저는 돌아가요. 바르샤바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 안에는 어머니의 나라가 준 특별한 선물이 있으니까요. 이해하고 공감하는 법을,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해준 한국이라는 나라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에서 가장 값진 깨달음을 얻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행복하세요.